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미 동맹의 근간이었던 주한미군 체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대서특필하며 이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펜타곤 관계자들은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이 큰 혼돈의 중심에는 최근 당선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정책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미 군사 전문가가 오히려 주한미군 강화를 강력히 주장하며 철수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한국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전 세계 외교안보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그녀의 결단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셀라 헤인즈 대령입니다. 미 공군에서 30년간 복무하고 은퇴한 후 지금은 군사 외교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펜타곤의 복도를 걸으면 여전히 많은 이들이 경례를 건네는데 이제는 민간인 신분이라 어색하게 목례로 답할 뿐입니다. 그날도 똑같았어요. 국방부 건물 안에서 익숙한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랜 동료였던 제임스는 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다소 경직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컨피덴셜 도장이 찍힌 파일을 제게 건넸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타당성 보고서.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멈추는 듯 했어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죠. 제임스는 제가 10년 전 오산 공군기지에서 근무한 경험과 객관적 시각 때문에 적임자라고 설명했어요. 상부에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좁은 길, 복잡한 도시, 그리고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솔직히 그때도 저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성에 의문을 품었었죠. 냉전은 끝났고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충분히 성장했으니까요. 제임스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될 것이고 저는 2주 안에 한국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하고 한 달 후에 초안을 제출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없이 철저히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었죠. 사무실을 나서며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기억은 10년 전에 멈춰 있었지만 그때 이미 한국은 우리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더욱 그럴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파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비용, 전략적 가치, 동맹국 관계 분석 등 복잡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었죠.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도시의 불빛으로 흐릿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감정 없이. 제임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인간이 완전히 감정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군인으로서 항상 논리와 전략을 우선시했지만 어떤 결정이든 그 이면에는 항상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하려 했어요. 이것이 제가 맡은 임무니까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첨단 기술과 문화적 영향력도 상당했어요. 군사력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강되었죠. 북한의 위협은 여전했지만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가에 앉아 태평양을 건너며 한국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깊이 몸을 묻고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주한미군 현황과 배치도 그리고 유지 비용에 관한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숫자들을 보며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 거야.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동안 제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지 그 결론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한국의 발전상과 자립 능력을 확인하고 주한미군 철수가 전략적으로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저는 숙면을 취하려 했어요. 12시간의 비행 후 만나게 될 한국, 10년 만에 돌아가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약간의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일들이 제 인생과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4월의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과는 달리 공항은 훨씬 더 넓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향하는 동안 이미 제 머릿속에는 앞으로의 일정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공항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젊은 미군 소위 콜린스가 다가왔습니다. 그와 함께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제게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했어요. 헤인즈 대령님, 안타깝게도 로버트 에반스 중령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에반스. 우리는 오산기지에서 가장 친한 동료였어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던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콜린스는 에반스가 전역 후 한국의 남아국제학교 교사로 일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인 아내와 함께였죠. 하지만 그의 아내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에반스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것은 언제였을까요? 5년 전? 아니, 더 됐을 거예요. 그는 한국에 정착하겠다고 했었죠. 저는 그때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내일 오전이며 유해는 미군 공동묘지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현대적이고 더 세련되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에반스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에반스에 대한 정보를 더 찾고 싶었어요. 소셜미디어, 이메일, 옛 연락처 어디에서도 그의 최근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마지막 교신이 너무 오래되었던 겁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빌딩들과 끝없이 흐르는 자동차 행렬. 이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 에반스는 자신의 삶을 일구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지만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임무를 위한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문득 에반스의 가족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의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그럼 그의 자녀들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콜린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에게 에반스의 자녀에 대해 물었습니다. 콜린스는 에반스에게 지민이라는 14살 아들이 있으며 현재는 친척이 없어 임시보호시설에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 에반스의 아들. 저는 내일 장례식 후에 그 아이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강했죠.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이번 출장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그런데 갑자기 개인적인 일에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호텔방 책상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에반스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의 아들을 만난 후 오후에는 주한미군 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감정과 임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에반스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밤하늘의 별을 보며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그는 항상 한국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었죠. 그때는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반스가 왜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면의 밤을 보내며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보고서, 에반스의 갑작스러운 부고, 고아가 된 그의 아들.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번 여정에서 어떻게 연결될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에반스의 장례식은 간소했습니다. 미군 공동묘지에 모인 사람들은 에반스가 한국에서 쌓아온 인연들이었어요. 저는 맨 뒤에 서서 조용히 의식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지민을 보았죠.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소녀는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반스의 눈과 턱선을 그리고 어머니의 검은 머리카락을 물려받은 듯 했습니다. 14살 소년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냉정한 체념이 깃들어 있었어요.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지민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 지민. 나는 마르셀라야. 내 아버지와 오산기지에서 함께 근무했어. 지민은 미국식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답했어요. 그의 영어는 서툴렀고 제 한국어는 기억 속에서 너무 흐릿해졌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사회복지사에게 지민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임시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미국 친척에게 인계될 예정이지만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제안했어요. 제가 임시로 지민을 돌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에반스의 오랜 동료였고 한 달간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옆방으로 이사했어요. 호텔 측에서 연결되는 스위트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민은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룸서비스 메뉴를 보여주었고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국식 비빔밥을 가리켰어요. 음식이 도착하자 그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에반스의 아들. 10년 전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 아이가 이제 제 곁에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방문은 미루고 대신 지민의 학교에 들렀어요. 국제학교 교장은 지민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에반스가 이 학교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교사였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에반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 문화의 가교 역할을 했죠. 놀라웠어요. 제가 알던 에반스는 군인이었고 한국을 단지 임무 수행 장소로만 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민의 학교 생활을 지켜보면서 한국 교육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규율이 잡혀 있었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어요.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지민은 모범생으로 통했죠. 혼혈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에서 잘 어울리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우리는 어색한 동거인에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 저와 대화하려 노력했고 저는 그에게서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웠습니다. 주말에는 지민이 자주 가던 한강공원으로 나갔어요. 수많은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요가를 하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아빠랑 자주 여기 왔어요. 주말마다. 지민이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에반스는 이곳에서 행복했던 걸까요? 공원을 거닐며 저는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안전하고 깨끗한 공공공간,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 인프라.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한국을 사랑했어요. 어떤 미국인보다도 더요.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과 함께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작성해야 할 보고서는 주한미군 철수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었지만 이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에반스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민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부모 모임이 있으니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지민의 임시 보호자로서 제가 가야 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임무는 주한미군 철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었고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지민에게 할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어요. 학교 강당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었고 외국인은 몇 명 없었어요. 저는 맨 뒷줄에 앉아 조용히 교장 선생님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방부에서 나오신 박지윤 대위님께서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에 올라온 여성은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자세와 눈빛에서 군인다운 기품이 느껴졌어요. 박지윤 대위는 또렷한 목소리로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위기 대응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 이것은 국가안보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말씀드립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고 발표 내용도 체계적이었어요. 미국 육군 대학을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지민이 제게 다가왔어요. 마르셀라, 박대휘님은 우리 반 민수 엄마예요. 그리고 아빠의 친구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박대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듣자마자 눈을 크게 떴어요. 헤인즈 대령님이신가요? 로버트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매우 존경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민과 민수는 레스토랑 한쪽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와 박대휘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육군정보부에서 일하고 있었고 한미연합정보분석팀의 팀장이었습니다. 한국 군대는 많이 변했어요.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죠. 특히 여군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박대휘는 한국 최초로 특수전 훈련을 수료한 여성 장교 중 한 명이었고 북한 정보 분석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전문성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예요. 동등한 파트너. 박대휘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군의 한국 주둔을 당연시했던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의 현대화 프로그램, 첨단 무기 개발, 사이버 안보 분야의 발전 등에 대해서요. 에반스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 합동훈련에서였어요. 그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죠.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에반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호기심이 커졌어요. 그는 왜 이토록 한국에 애착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그가 보았던 한국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박대휘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용산기지와 우리 군 시설을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지민과 민수도 함께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현황을 파악할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심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박대휘와의 대화가 즐거웠고 그녀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민이 물었습니다. 박대휘님이 마음에 들어요? 그 질문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의 직관은 때로 어른보다 정확합니다. 그녀는 인상적인 사람이구나. 내 아버지와 친했다고 했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박대휘님을 매우 존경했어요. 항상 그녀가 한국의 미래라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임무를 위한 문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조사 방향을 계획했어요. 화면에 타이핑하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박대휘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죠. 박대휘 같은 전문적인 여군 장교의 존재는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이 도시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파트너였죠.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획했던 철수 타당성 대신 동맹의 재정이라는 제목을 적었어요.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그리고 제 시선 속에서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에반스의 영정사진 앞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그의 49제 의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한국의 불교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지 49일이 되는 날 특별한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지민은 아버지를 위해 이 의식을 준비했고 저는 그를 돕기로 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사찰에 모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에반스의 전 동료들, 학교 선생님들, 지민의 친구들과 그 부모들. 그리고 박지윤 대위도 민수와 함께 참석했죠. 에반스 선생님은 한국을 사랑하셨습니다. 단순한 주재원처럼 머무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셨어요. 학교 교장이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에반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가 알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학생들에게 헌신하며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린 사람. 누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절 스님들의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가 사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지민은 묵묵히 아버지의 사진 앞에 음식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어른스러운지 가슴이 아팠어요. 의식이 끝나고 간소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식 채식 음식들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처음 보는 음식도 많았지만 담백하고 정갈한 맛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에반스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박대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에반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미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우리말도 꽤 잘했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미군들은 임무가 끝나면 귀국하길 원하는데 박대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았던 것 같아요. 단순한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가교로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곳에서 진정한 가족을 만들었죠. 에반스의 한국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국제학교 영어교사였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만났다고 해요. 그들의 사랑은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에반스가 전역 후에도 한국에 남기로 한 결정은 바로 그녀 때문이었죠.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에반스는 떠나지 않았어요. 이미 이곳이 그의 집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지민도 있었고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에반스의 사진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미소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평화로움.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평화를 찾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저와 지민 그리고 박대위와 민수였어요. 지민은 아버지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종이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아빠는 항상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던 걸까요? 단지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았나요? 주한미군 철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그 기저에는 우리 없이 이제 그들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우월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지민에게 물었어요. 내 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은 뭐였니? 지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아빠는 한국 사람들의 정을 사랑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마음. 그걸 배우고 싶어 했죠. 정. 쉽게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깊은 유대감,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책임감. 그것이 에반스를 이곳에 머물게 한 힘이었을까요?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에반스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였고 진정한 이해를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작성해야 할 보고서는 더 이상 단순한 철수 타당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의 관계, 두 문화의 연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에반스 같은 개인의 삶과 선택이 갖는 의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임무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요? 그것이 양국 모두에게 최선일까요? 에반스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주었을까요? 박대위의 차를 타고 평택 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박대위가 약속한 대로 한국군 시설과 미군 기지를 둘러보는 일정이었어요. 지민과 민수는 뒷좌석에서 게임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헤인즈 대령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대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제 임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대위는 군정보부에 있다고 했으니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잠시 침묵 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철수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제 충분히 발전했고 자국 방어 능력도 갖췄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확신이 서지 않네요. 첫 번째 목적지인 한국군 사이버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10년 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최첨단 시설에 놀랐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사이버 공격이 현대 전쟁의 최전선이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다음으로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평택 기지는 제가 10년 전 근무했던 오산 기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최신 시설과 장비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미군 장교는 이 기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기지 내부를 둘러보면서 이곳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실감했습니다. 첨단 통신 시스템, 정보 분석 시설, 신속 대응을 위한 인프라. 모든 것이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규모였어요. 점심은 기지 내 식당에서 했습니다. 미국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제공되는 곳이었어요. 지민과 민수는 햄버거를 선택했고 저는 한국식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어요. 헤인즈 대령님, 이곳이 단순히 한국을 지키기 위한 기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박 대위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곳은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한 거점이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든든한 동맹국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요. 오후에는 판교의 스타트업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박 대위는 이곳의 기술 기업들이 국방 분야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드론 기술 등이 모두 군사적으로도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첨단 기술 회사들을 둘러보며 한국의 혁신 역량에 감탄했어요. 젊은 인재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1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한국전쟁 전시관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운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6.25 전쟁의 참상과 이후 한국의 눈부신 발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하루 종일의 견학을 마치고 강변의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민과 민수는 카페 박 테라스에서 놀고 있었고 저와 박 대위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 저는 철수 보고서를 쓰러 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철수가 전략이 아니라 퇴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떠난다면 그것은 보호의 종료가 아니라 파트너십의 포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 대위의 눈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에반스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그는 한국이 미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해가 지고 한강 위로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써야 할 보고서는 철수의 타당성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왜 계속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오늘 지민은 학교에 갔고 저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가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책상 위에는 완성된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주한미군의 재정의 철수가 아닌 강화를 위한 제안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서 약간의 불안이 느껴졌어요. 내일 제가 떠난다는 것을 알고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은 이제 친척들이 미국에서 도착할 때까지 박 대위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걱정 마, 곧 다시 만날 거야. 저도 제가 한 말에 놀랐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지민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박 대위와 지민이 저를 배웅했습니다. 지민은 제게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어요. 비행기 안에서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참 후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지민이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와 지민, 그리고 한국과 미국 국기가 함께 그려져 있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은 기대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어떻게 됐나? 지금 당장 브리핑할 수 있어요. 회의실에는 합참에서 온 장성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컴퓨터를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철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놀라움의 표정이 번졌어요. 아마도 대부분은 제가 철수를 지지하는 보고서를 준비했을 거라 예상했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브리핑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동맹국이죠. 하지만 그것이 철수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기회로 봐야 해요.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첨단 시설, 평택 기지의 전략적 중요성,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그리고 양국 간의 깊은 유대까지. 주한미군의 주둔이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전략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어요.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비용 문제, 인력 운용, 전략적 우선순위 등에 관한 질문에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했어요. 마지막으로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게 했나요? 현장에서 본 현실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과 경험이 제 시각을 변화시켰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임스 소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결론에 놀랐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올바른 결론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의를 구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러 간 거죠.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지민이 준 그림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국인 동료에게 부탁해 뒷면에 한글을 번역해 달라고 했어요. 마르셀라 할머니, 우리는 언제나 한 가족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한국에 제 마음의 일부를 남겨두고 온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곧 그 마음을 따라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탑승구 앞에 서서 안내 방송을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3개월이 길게 느껴졌어요. 국방부에 제출한 제 보고서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결국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철수가 아닌 강화 방향으로 수정되었어요. 그동안 지민과는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했습니다. 미국 친척들과의 입양 문제는 계속 지연되고 있었죠. 한 달 전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지민의 법적 후견인이 되기로 한 겁니다.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했을 때 출구로 나오자 지민과 박 대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르셀라 할머니. 지민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어요. 박 대위도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에반스도 그랬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에반스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서울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에 도시의 풍경이 반갑게 다가왔어요. 이제 이곳은 제 새로운 집이 될 곳이었습니다. 지민은 차 안에서 자신의 학교 생활과 친구들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어요. 첫 주는 법적 절차로 바빴습니다. 지민의 후견인 등록, 비자 문제, 그리고 새 직장에서의 오리엔테이션까지. 국방부는 저를 주한미군 민간자문관으로 임명했어요.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역할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 기업들과 주한미군 사이의 기술 협력 세미나에서 연설하게 되었어요. 한때 미국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미군들이 정착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박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군 정보사령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했어요. 헤인즈 대령님의 보고서는 실제로 정책 변화를 가져왔어요. 에반스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저녁에는 지민과 함께 새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아름다웠어요. 지민은 학교 프로젝트를 보여주며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관한 발표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아빠처럼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에반스의 유산은 지민을 통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지민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저는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출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제임스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합참의장이 되어 있었어요. 마르셀라, 당신의 전략이 옳았어. 이제 우리의 아시아 전략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그날 밤 지민과 함께 에반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고요한 미군 묘지에서 우리는 그를 기억했어요. 지민은 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에반스.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묘지를 나오면서 지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었습니다. 에반스가 떠난 자리에 새로운 연결이 생겨난 거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 이 나라는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에반스가 찾은 평화, 지민이 누리는 기회, 그리고 박대위가 보여준 자부심.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코리안 드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에반스는 이미 그것을 발견했고 이제 저도 그 꿈의 일부가 되었어요. 제가 썼던 보고서 초안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